뭐 우리가 다세대도 있고 도시형 상하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다중주택이라는 걸 하셨어요. 맞습니다. 이걸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. 일단 신축을 하는 이제 건축적인 물리적인 거는 똑같은데 네. 이거를 자금이나 네. 추후에 엑시트를 하는 방향은 네. 저는 이제 세 가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일단은 통으로 지어서 네. 그 통으로 파는 게 첫 번째고 네. 그다음에 대부분 많은 업자분들이 하는 게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있어요. 지어서 한 채씩 분양하는 그렇죠. 거. 네, 한 채씩 하는 거. 그렇죠. 네. 통매각 아니고 그냥 하나씩 네. 분양하는 게 네.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보유하는 건데 네. 이제 보유는 대부분의 월세를 받으면서 네. 이제 많이 보유를 하시는데 그렇죠. 임대소득 목적으로서. 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그 자산을 묶이지 않고 보유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네. 일단 파는 거는 제외를 했고 네. 보유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게 가장 수월한 게 뭔가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. 이제 다중주택을 선택을 했고요. 다중주택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다른 주택 비해서는 이제 좋다는 비해서 거죠. 좋죠. 네. 그래서 왜냐면 뭐 주차장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작은 땅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네. 접근하기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네. 신축에서는 가장 입문 단계가 다중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. 네.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했지? 어렵지 않았었어요? 직장 다니면서 하시기에? 어렵죠. 네.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네. 그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시간을 많이 뒀다고 했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약간 무모할 수는 있는데 네. 일단은 그렇게 시간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일단은 플랫폼에 일단 가봤어요. 네. 뭐 집딱, 하우빌드, 네. 닥터빌드와 같은 인터넷에 보면 건축을 상담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네.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런데 가서 다 상담을 받았습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일단 토지를 계약을 해놓으면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러면 상담을 해줄 때도 좀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토지에 맞게 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 네네. 네. 그리고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그렇게 뭐 많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네.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면 네.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서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저는 또 건축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. 강의도 듣고 결국에는 저는 첫 번째 이 프로젝트는 그 강사분한테 제가 PM을 의뢰를 드렸어요. 그러시군요. 네. 네. 그래서 그 강사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일정에 조금 부대 비용을 좀 드리고 네. 그분이 이 프로젝트를 제가 다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자문도 해주고 좀 이렇게 다 봐주기도 하고 그러셨군요. 네.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직장인으로서도 사실 뭐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가보든가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은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은 또 제가 직접 할 건 없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뭐 돈을 주는 거가 직접 하는 거죠. 돈만 주면 설계는 건축사무소에서 하고 네. 시공은 이제 건설사에서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네요. 그런 고민 자체는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해도 되고 네.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PM 분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. 그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장인이어도 뭐 남는 시간 뭐 저는 퇴근 이후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하루에 2시간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. 그러시군요. 네.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이제 사례도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몇 개를 신축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에 와 있으시죠? 현재는? 지금 아까 두 번째 해서 11억이 된 거를 네. 해서 또 좀 더 큰 거를 했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임대가 나오면 그것도 한 7억 정도가 그 추가 자본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한 18억 18억. 정도. 진짜 내 결혼 전에 그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갖고 한 게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이렇게 크게 불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업할 그 부지를 찾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서울에 뭐 빈 땅은 없죠. 뭐 우리 때는 노후주택을 사서 보통 철가구를 짓는데 이 땅이 아무나 다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사실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노후주택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셨나요? 그 기준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. 네. 처음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정했으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땅을 고를 것인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큰 지역을 재고 그 그렇죠. 지역 내에서
이제 어떤 걸 할 것인지. 근데 그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저는 그 투자에 대한 좀 보수적인 게 있어서 인서울만을 했고요. 인서울, 서울만. 네, 서울만 네. 했고 네. 원룸 수요도 이제 서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적잖아요. 네. 돈이 대부분 이제 한 3억, 2억, 3억이면 할 수 있냐고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돈으로 강남이나 마포 이런 데는 못 하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서 제가 좀 아는 지역. 아는 지역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평구를 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역을 정했고 네. 그 지역을 정했으면 두 번째 이제 필지를 고를 때는 네. 그 역세권만 했습니다. 역세권만요. 네. 왜냐하면 이 다중주택의 특성이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사실 분들이 여기서 차가 바꿔야 되네. 그렇죠.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멀면은 공실이 좀 잘 네. 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역세권 그다음에 그 내가 아는 지역에서 그렇게 택했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도로라든가 네. 그다음에 뭐 면적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쵸, 네.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공부를 통해서 그쵸. 그걸 좀 이제 발라낼 수 있었죠. 네. 그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사업하기 좋은 땅인가 아닌 땅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걸 모르고 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것들은 내가 건축법 공부를 좀 하면 이 땅이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사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위험 요소 없이 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 송명환님도 이 건축법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판단이 가능하셨던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앞에 두 개 한 것도 매각을 하지 않고 네. 여기 있는 것들 전세나 또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투자금을 해주셨단 말이죠. 네.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그렇죠. 대부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뭐 크게 나누자면 네. 월세를 받아서 노후 대비를 하시려는 분이 계신 것 같고 네. 정말 사서 분양하고 매각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소득 네. 그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 전에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분양권 하고 막 경매도 했던 약간 네. 투자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파는 그 지어서 파는 거는 네. 그냥 어쨌든 투자의 관점보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네. 그냥 막 지어서 파는 거는 짓는 행위에 대한 그냥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에 대한 향후 시세 차익 네. 또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시세 차이까지. 그렇죠. 네. 어차피 서울에 있는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니까 뭐 급할 건 없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또 전세 보증금 투자금도 회수를 하니까. 네네.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. 특히 뭐 민원사항도 있고 뭐 건축사하고 또 시공사하고도 약간 이제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갑자기 요즘처럼 뭐 세금 혜택이 또 달라지거나 또 규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대출도 그렇고 네. 이 요소가 좀 곳곳에 있긴 하죠. 네. 어때요? 본인들 이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? 네. 저는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그래요? 많겠죠. 네, 당연히. 그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원, 네. 그다음에 뭐 시공사와의 마찰, 네. 그다음에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. 근데 그 제가 직장인으로서 했는데 어려웠던 거는 네. 저의 가장 취약한 점은 물론 뭐 건축을 처음 하는 것도 취약했지만 네. 돈이 부족한 게 더 취약했던 것 같아요. 그러시군요. 네, 네. 대부분 그래도 서울에서 하려면 5억 정도는 여유 있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. 네. 2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금 조달, 그 다음에 자금이 조달이 됐다 하더라도 네. 조달되는 시기랑 나가는 시기가 그렇죠. 이게 맞아야 아다리가 또 아다리 안 맞-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. 네, 아다리가 맞아야 네.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10억이 필요했잖아요.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조달 계획을 나 2억 있으니까 대출 6억 받고 시공사 2억 받으면 되겠지. 네. 해서 조달 계획은 세웠는데 네. 그러면 나머지 은행이랑 시공사에서 이제 스타트 딱 하면은 바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하면은 이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없는데 네. 맞아요. 애들이 주는 조건과 시공사에서 시공사에 돈을 지불해야 네. 하는 조건 네. 그 아다리를 맞출 때 안 맞았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또 내 돈도 나가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오는 게 이게 좀 이게 아다리가 그렇죠. 안 아다리가 안 맞으면 맞았죠.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런 적이 있었군요. 그렇죠. 아이고, 많이 힘드셨겠네요. 그래서 아다리를 맞추려고 은행이랑 시공사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이거 이외에도 뭐 민원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근본으로 갔을 때 해결한 거는 다 부탁하고 읍수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
또 제가 직장 생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그러시구나. 뭐 어렵진 않았거든요. 영업 마인드가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헤쳐갈 수가 네, 있었네요.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영업 직무를 해보는 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자동차 영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부동산업을 하시거든요. 근데 영업을 15년 동안 해서 이 부동산 업계에 들어왔는데 지금 3년 되셨어요. 근데 30년 하신 분보다 좀 더 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업통들, 영업으로 이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뭘 해도 잘하시더라고요, 보니까는.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, 그분이. 네,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건물을 다 지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데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.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뭐 임차인 관리나 건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? 그렇죠.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또 건물 관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. 근데 이게 의외로 할만합니다. 그래요? 네, 어떻게요? 할만하고 저는 사실 이거 세 번째 거 끝나면 세입자분이 30명이 넘거든요. 네. 층간 소음도 연락 오고 뭐 스위치가 잘 안 눌린다도 막 연락 맞아요. 오는데 바로 다 오죠. 네. 네. 근데 어쨌든 건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그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고 시공사에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래도 다 해줘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민원 들어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해주는 바로. 반영을 해줬고 그래요. 일단은 신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네. 뭐가 안 돼요, 고장 났어요로부터 민원이 오는데 네. 신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간 감성적인거나 쓰레기라든가 뭐 아니면 위아래층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터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네. 저는 세입자분들한테 이제 종종 그 커피 쿠폰을 좀 싸드려요. 싸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연락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부도 좀 이렇게 묻고 하면은 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좀 부드럽게 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이 세금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. 특히 주택 부분은. 네네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특히 이제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이 보유세가 있잖아요. 종부세하고 재산세. 네.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청자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. 네. 신축은 2억으로 했고 네. 그 종부세가 뭐 제가 올해 한 몇 천만 원 낼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미 뭐 제가 회수한 돈이 네. 그 10억이 넘잖아요. 그렇죠. 네. 10억이 넘어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10억이 넘게 넘는 돈 자산을 구축하면서 몇 천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것과 그 세금이 무서워서 네. 그 몇십억에 대한 자산을 취하지 않는 것과라고 결정을 했을 때 네. 저만 규제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규제받는 거기 그쵸. 때문에 네. 어쨌든 그냥 룰은 똑같거든요. 룰은 다 적용되니까 그 룰 안에서 그래도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네. 그냥 좀 더 이렇게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또 생각도 있어요. 어차피 집가는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이 뭐 연 5% 이상씩 거의 올라갔더라고요. 네. 그럼 내가 10억짜리면 그 다음에는 10억 5천이에요. 그럼 내가 보유세를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내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보면. 물론 내가 이제 이 종부세를 낼 돈이 있어야겠죠. 그렇다면 우리 송나은지처럼 이렇게 건디내면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담은 뭐 분명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우리가 지금 주택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8%입니다. 두 번째 주택 두 개 갖고 있고 세 번째를 살 때는 12%. 근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세금이 어마어마해요. 그죠? 13%가 좀 넘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법인으로 지금 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 13.2%면 내가 10억짜리 땅을 사면 1억 3,200만 원의 세금이 취득세인데 네.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? 마침 또 세 번째 땅이 또 10억이었어요. 그래요? 그래가지고 그래요? 취득세가 1억 3,200이 낼 뻔했는데 네. 그 주택을 매입할 땐 취득세가 그렇거든요. 네. 그런데 주택이 아닌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네. 취득세는 4.6%입니다. 그렇죠. 네. 비주택은 다 4.6%죠. 그렇죠. 비주택은. 네. 그래서 저는 그 협의를 좀 통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 그 살고 계신 거기도 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래요. 할머니 주로 하셨네. 네.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맞아요. 이제 아파트로 많이 남자가 가시죠. 먼저 네. 가시죠 대부분. 네. 그래서 이왕 가실 거 좀 먼저 가시라고 하고 제가 거기 좀 사례비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
잔금을 치기 전에 네. 그 건물을 먼저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. 먼저 부셔서 그거를 건물 등기가 없어지면은 이제 나대지만 남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토지만 취득을 하면 4.6%니까 그럼 4,600만 원이라서 그럼 꽤 많이 그렇죠. 절세가 되는 거죠. 거의 한 8천만 원 이상이 절세가 되네요. 네. 근데 이때 네.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이 안 되는 걸 또 우려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게요. 네. 그 비과세 혜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근데 그 만약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네. 네. 그 매수자가 네. 매수자 요청에 의해서 이거를 잔금 전에 멸실한다는 멸실했다? 특약이 있으면 그 매도자는 그 매도자의 의도는 아니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계약한 시점이 양도 시점이 되는 거고 그래요? 네. 그다음에 매수자는 잔금일이 매수 시점이 돼서 비과세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그 1세대 1주택자는 그 9억 미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그렇죠. 있는데 지금 주택이잖아요. 근데 이게 멸시되면 땅인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인 그 특약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약 시점에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그렇죠. 수 있다는 뜻이죠. 네. 그런 게 있었군요. 네.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전세 세팅을 많이 해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은 이럴 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지? 그럼 전세금을 내줘야 되니까. 네네. 또 공실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전세를 1억에 주고 있는데 전세금이 떨어져. 예를 들어서. 그럼 8천이 되면 내가 2천만 또 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? 두려움이 있죠. 있는데 네. 일단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방. 예방. 네. 그래서 아까 그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 처음에 애초에 잘 안 나게 하는 입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. 네. 원천적으로. 네. 네.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원룸의 경쟁 상대는 오피스텔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높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역세권에 있어요. 네. 역세권에 이렇게 쫙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있죠. 네. 경비원 분들 계시죠. 네. 편의 시설이 있으니까 네. 상대가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거기랑 상대해서 이기려면 네. 싸거나 네. 넓어야 돼요. 크거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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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그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걸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저는 싸고 크게 지은 거죠. 싸고 크게. 네. 네. 그래서 뭐 오피스텔보다 훨씬 좀 크게 지었고 입지도 뭐 오피스텔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역세권에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제 그 시세만큼 이렇게 분양 그래요. 그 임대를 놓으면은 그래요. 이런 전략이고, 그러니까 애초에 공실이 안 날 만한 역세권이 좋은 지역을 하고 또 이 원룸의 경쟁 상대는 오피스텔이에요. 오피스텔을 보통 5평, 6평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보단 크고 또 만약에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뭐 70만 원이다. 그럼 난 한 50만 원 받고. 맞습니다. 이러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. 네. 이런 방법이 있군요. 자, 오늘 송낭현,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. 필명 이제 황금돼지인데요. 책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해왔던 것들 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내용들을 보시고 한 번 더 모셔서 정말 특급 노하우들 또 공개해 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요.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,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.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